들어가자.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끝부분에 민군, 자네는 이제 민도식을 얘기하는 거지. 민군, 자네는 일찍이 제복제도를 도입한 K직물의 창의력 없이 그저 눈감 땡감으로 대충대충으로 오늘날의 위치에 올랐었다고 생각하나? 이게 뭐냐? 제복이 창의력을 줘야 한다는 민도식의 생각에 대한 사장의 반박이야. 그렇지, 뭐 제복 입었다고 갑자기 창의력이 사라진다, 이건 뭐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K직물의 사전은 다릅니다. 잠자코 있던 우기환이 불쑥 말했다. 오, 그래? 어떻게 다르지?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할 때는 뭔가 그 이상의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K직물의 기업 정신은 아주 훌륭하다고 본다. 솔직히 이것도 좀 말이 안 돼.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창의력을 죽인다는 건데 돈 주니까 좀 뭐 괜찮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이때 옆방에 다소 소란해졌다. 사장실 도어 저편으로 비서가 누군가 뭐 들어가겠니 안 된다느니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눈이었다. 그 소리를 듣더니 사장의 얼굴빛이 싹 달라졌다. 자네들이 이러지 않아도 난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우군이 K직물을 동경하는 그 심정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이 자네들을 동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나는 노력하고 자네들도 결국 협조해야 되지 않나? 그동안을 못 참아서 협조할 수 없다면 별 수 없지. 이런 일에는 누군가 한 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이건 뭐야? 너 해고될 거야. 너 잘못하면 해고된다. 이제 협박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희생이 되죠. 피고용자한테는 권리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제 마음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제 마음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기환이가 부연히 소파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도를 향해 갔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사장실을 나서는 우기환이와 엇갈려 웬 사내가 잽싸게 뛰어들었다. 다방에서 두 번 본 적이 있는 생산부의 작업부 권씨였다. 사장실로 들어서니까 무섭게 권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리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우기환의 도련한 행동에 초벌, 처음 놀랐던 도식은 권씨의 험악한 표정에 두 번 놀라면서 엉거주춤 군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씨의 무언의 압력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도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내며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 오게 권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급박한 사람을 위해서 권씨를 얘기하는 거지.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같이 다치기 전에.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었다. 장선생, 장상태야. 회사 쪽에 이제 있는 애. 장선생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부인이 받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하라고요.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창업기념일의 아침에 시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가야 되는데도 여전히 민그적거리기만 하는 왜? 내적 갈등이야. 갈까 말까? 이거 입기 싫은데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가, 이게 이제 우기환을 얘기하는 거야.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렸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가 없는 줄 알아? 세상에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대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말대꾸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어떻게? 현실에 따라가는 거지. 거듭되는 대촉에 이렇게 했구나.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한 뒤였다. 민도식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행사야. 그러니까 내가 있건 없건 이 사회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야. 거기에 내가 편승하느냐, 거기에 내가 반대하느냐는 개개인의 몫이지.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곤색 1세계 운동장, 획일화된 사회의 모습을 압축해 놓은 거야. 모든 사람들이 검정곤색 옷을 입고 있어. 넘나 보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사원이 각 부서에 군대처럼
회사 유니폼에 의해서 규율과 억압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군대라는 말을 갖다 쓴 거지.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에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 회사 노래 교가처럼 사가를 제창하기 직전에 예비운동으로 목총을 가다듬는 확심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어타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을 했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 모두가 작당해서 시작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자, 그러면 지각한 사람은 누구겠어? 민도식이겠지. 그치?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본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 이것도 민도식이지.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돌토리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하는 사람쯤 불참한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을 진행될 수 있는 사실이 민도식은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느껴졌다. 왜? 자기 혼자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서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푹 받아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이 부분에서 열린 결말. 그래서 얘가 들어갔는지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그래서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갈등, 개인 대 사회 또는 독재의 갈등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 작품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내 기억으로 모의고사에도 한 번쯤 나왔던 작품 같아. 사평역은 너희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문제로 있었다. 야, 그러면 페이스북도 안 하는데 이 핸드폰은 왜 갖고 있는 거야? 그거 인강이나 그런 거 보려고. 아닌가? 다 했어요. 자, 정답 1번에 4, 2번에 3, 3번에 5, 4번에 아 잠시만요. 4번인지 몰랐어요. 했어요. 4번에 4 질문? 없어요. 너 갑자기 왜 이래? 그 정신 잊지 마라. 그 포인트 잊지 말고. 그 다음은 사평역이야. 사평역은 원래 곽제구에 내신 때 옛날에 한 거 기억 안 나니?
고3 때 입원했다고요? 당연하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고2 주역을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저희 교과서에 있어. 근데 저희가 안 했어. 사평역에서를 이 너무 감동 깊게 본 거야. 그래서 임철우가 사평역이라는 이거는 시고 요거는 소설이야. 소설로 개작을 한 거야. 사평역이라는 아주 작은 간이역이 있어. 간이역에서는 급행열차는 안 서. 완행열차만 서. 근데 완행열차만 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막차를 기다리고 있어. 왜? 지친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안 와. 이 막차가 안 와. 이 막차는 뭘 의미하느냐? 기다리는 거잖아. 소외된 계층들이. 소외된 계층의 행복이야. 소외된 계층의 행복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끝내는 2시간이 연착이 돼서 와.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잔잔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야. 먼저 문제부터 잠깐 보자. 4번 보자. 일정한 시간에 맞춰 사람과 물자를 실어나르는 기차는 근대화 산업화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근대화 산업화의 상징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소외된 거지. 그 다음에 소설 사평역은 이런 산업화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저마다 아픈 사연과 쾌환을 간직한 인물들이 우연히 시골 간이역에 모여 완행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윗글은 특히 대합실 난로가에 모여든 사람들의 침묵과 완행열차가 떠난 후에 간이역 모습을 차례로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산업화의 결실도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허상을 비판하는 동시에 삶의 지향을 잃어버린 소외된 민중을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어루만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어루만지고 있다라는 말이 중요해.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어루만지고 있다라는 말. 자, 그러면 더 없지.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자. 먼저 해제. 이 작품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을 형상화하고 있다. 사평역은 간이역으로 특급열차가 서지 않는 곳이다. 이곳에는 가난하고 병든 노인과 그의 아들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중년 사내, 학생운동을 하다가 퇴학당한 청년,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여자, 서울 여자, 술집 작부인, 춘심 등 여러 사람이 연착하는 야간 완행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소외당한 사람들의 애환을 그리는 한편 사평역 대합실에 있는 난로를 통해 이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읽고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 소외된 사람들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 전체 줄거리. 사평역은 간이역으로 특급열차는 서지 않고 완행열차만 선다. 사평역 대합실에는 눈 오는 날 병원에 가자는 아버지와 짜증이 나면서도 죄스러워하는 아들인 농부, 같이 감방에 있던 비전향 장기수 허씨의 부탁으로 그의 노파를 찾아간 중년 사내, 가난한 집안의 희망이지만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을 당한 청년, 사평역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피해 서울 식당에서 일하다가 남편이 죽자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식당에서 돈을 훔쳐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을 잡으러 왔지만 불쌍한 몰골을 보고 오히려 돈을 주고 온 서울 여자 등이 완행열차를 기다리며 난로를 쬐고 있다. 이들은 2시간 연착한 야간 완행열차에 피곤함과 허탈함을 느끼며 승차한다. 하지만 미친 여자는 완행열차를 타지 않았고 역장은 미친 여자를 위해서 난로에 넣을 톱밥을 가지러 사무실로 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미친 여자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자. 눈 오는 겨울밤 사람들은 간이역에서 기차를 기다린다. 부친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농민, 감옥에서 최근 출소한 사내, 시위 문제로 제적된 대학생, 빚받으러 산골마을로 내려가는 서울 여자,
그 다음에 행사하는 아낙네들, 술집 아가씨 등 갈데없는 미친 여자들이 그저였다.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짧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바깥의 어둠에 귀를 모은다. 분명히 기적소리다. 오! 오는구나! 기차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완행열차가 아니라 급행열차야. 얘네들한테 서지 않는 기차야. 다시 말해서 행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저마다 눈빛을 빛내며 그들은 서둘러 짐 꾸러미를 찾아들고 플랫폼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친다. 그러나 맨 앞장선 서울 여자가 유리문을 미쳐 닫아내기 전에 문이 드르륵 열리며 역장이 나타났다. 그대로 계세요. 저거는 급행열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역장은 문을 다시 닫더니만 플랫폼으로 바삐 사라진다. 참 그러고 보니 저건 하행선이구나. 대합실 안의 사람들은 일시에 맥이 빠진다. 이번에도 급행이야? 자, 이거 뭐냐? 급행은 이들에게 좀처럼 찾기 힘든 빠른 행복을 상징하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빠른 행복이.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휴식의 공간이야. 뭐가? 이 기차는 그래서 행복인 집으로 갈 수 있는 완행열차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이거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행복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뚱뚱이는 짜증스럽게 내뱉었고 아낙네들은 욕지거리를 섞어가며 툴툴대었으며 노인은 더 심하게 기침을 콜록거렸고 농부는 이번에는 늙은이의 가슴을 쓸어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년 사내와 청년도 말없이 난로가에 되돌아갔고 맨 뒤에 몇 발짝 따라 나갔던 미친 여자, 이건 목표가 없는 헝클어진 삶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소외된 계층이라면 얘는 그것마저도 없는 완전 소외. 쭈뼛쭈뼛 눈피를 살피며 도로 의자 위에 엉덩이를 주저앉힌다. 그 사이 열차는 쿵쾅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있다. 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미라 같은 형상들이 꿈속에서 보듯 현란한 흔적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위에 밑에 뭐라고 돼 있느냐? 대합실 사람들 소외계층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해. 대조적이야. 왜? 특급 열차의 행복은 이들에게는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열차니까. 4위, 주변은 아까처럼 다시금 고요해졌고 창밖으로 칠개 어둠이 잽싸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열차, 삶의 목표 또는 행복. 열차가 사라진 어둠 저편에서 늙은 역장의 손전등 불빛이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인다. 그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왜?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은 계속해서 연속된다는 거야. 안 끝난다는 거야. 그 기다림, 그 지루한 기다림. 왜? 소외된 계층이니까. 대학생은 방금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열차의 불빛이 아직 자신의 망막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어느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소리 없이 쓰러져버린 눈물겨운 아름다움 같은 거였다고 청년은 생각한다. 어디일까? 단풍잎 같은 찻장들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자, 요건 뭐냐? 곽재구의 사평역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어. 그것이 마지막 가닿는 곳은 어디일까? 그런 뜨거운 질문을 홀로 던지며 청년은 깊숙이 가라앉은 시선을 창밖 어둠을 향해 던지고 있었다. 이건 뭐냐? 우리 사회의 허망한 모습을 암시해. 왜 그러냐면 얘는 데모를 했어. 그러다가 잘려. 데모를 하다가 잘려. 그리고는 학교에 갔어. 근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애들은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아까 나왔던 날개, 갑옷과 날개 그랑 똑같아. 수갑과 날개. 그러니까 뭐지?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집안에서 이 대학 갔다고 좋다고 막 박수치고 그랬는데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바보 아니었나? 이런 허망함이 드는 거야. 그렇지. 이게 문제야, 이게.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삶에 지쳐서. 대합 실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다. 왜? 행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러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아, 좋다, 이런 생각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창밖에 싸락싸락 송이눈이 쌓여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에가 톱밥난로의 불빛을 은은하게 비추어주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봐봐. 이건 뭐냐? 이거는 창밖에 싸락싸락 송이눈이 쌓여가고 있는 창밖마다 보랏빛 성에가 톱밥난로 불빛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다. 이거는 대합실 바깥의 자연 현상과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야. 대합실 안에 따뜻한 물리적 현상,
이게 물리적 현상이라면 난로를 통해서 강제로 따뜻하게 하는 거. 이거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어. 그리고 대비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 다음에 톡방난로는 뭐냐? 회상과 성찰의 계기이자 교감의 매개체야. 뭘 교감하느냐? 톡방난로에 톡밥을 탁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한 가지를 생각해. 도대체 산다는 게 뭐간디? 도대체 산다는 게 뭐길래? 선생님들 요즘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해. 도대체 사는 게 뭔지.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듯이 말을 이었다. 고단한 삶에 지쳐서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 지친 삶에 목적마저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우리들처럼. 우리들 사는 것처럼. 네가 사는 것처럼. 왜 공부하는지도 몰라. 그냥 공부해. 그리고 우선은 좋은 대학 가고 보자는 거지. 너무 슬프지.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som냥불을 댕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려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온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은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가 노인의 희숨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톱밥이 톡톡 튀어올랐다. 휴, 산다는 게 대체 뭐간디. 이게 성찰의 계기가 되는 말이야. 그런데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을 돌아봐. 그러니까 성찰도 되면서 같은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공감의 매개체가 되는 거지. 불현듯 누군가 낮의 얘기 내뱉는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고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을 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 열차는 2시간을 연차가 후에야 도착을 했다.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가움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 실제 벌어진 것에 대해서 무의미함이야. 못 느껴 그거를. 너무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정말 공부하다가 대학생이 딱 됐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나? 뭐지? 이걸 느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관동결국 너 1학년 때 배웠지? 한 달을 가르친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으로. 미치겠더라고. 내가 이거 배우려고 대학교 갔나? 난 국어문학과니까 이거 배워야 되는 거고 이게 전공인 거잖아. 교양 시간이지만 너무 웃기더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난 국어 대학에서 별로 그렇게 뭘 배웠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막 찾아서 공부한 거는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너무 그게 실질적인 학문, 그러니까 내 삶과 동떨어진 학문이었어. 굉장히 좀 슬펐어. 이걸 배우려고 그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그 다음에 열차에 올랐다. 늙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어 열차는 천천히 미끄러져 가기 시작을 했다. 얼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다. 이게 청년 대학생이야. 여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해. 왜냐면 자기는 어느 사회에도 끼어있지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끝내는 자살해. 얼핏 역장은 그 사람이 제노 오시크난드림을 알았다.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에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왠지 마음에 걸렸다. 이내 열차는 어둠 속에서 길게 기적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한동안 열차가 달려가 버린 어둠 저편을 망연히 응시하고 서 있는 늙은 역장은 옷에 금방 수북이 쌓인 눈을 털어내며 대합실로 들어섰다.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역장은 뜻밖에도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은 한 사람, 다시 말해서 희망, 행복을 향해 떠나지 못하는 사람, 완전 밑바닥 인생, 미친 여자를 발견했다. 미친 여자였다. 마지막 삶의 희망조차 없는 완전하게 소외된 인물이지.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아까 병든 늙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집이 어디며 또 어디서 왔는지 역장은 전혀 모른다. 다만 이따금 그녀가 이 마을을 찾아왔다가 열차를 타고 떠나곤 했다는 정도만 기억할 뿐이었다. 요게
여인에게 사평역과 관련된 사연이 있다는 걸 암시.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가를 자주 하는 거지. 오늘은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하고 역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마 그 여자, 삶의 목표나 희망이 없는 이 여자에겐 갈 곳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삶의 희망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녀에게 있어 아유 내가 못했네. 출발이라는 것은 이따금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수 있는 난로의 따뜻한 불기만큼의 의미조차도 없는 까닭이리라.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러웠다. 올겨울 같은 혹독한 추위에 아직 얼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때국물에 젖은 여자의 얼굴 한 귀퉁이에 보일락말락 구순이 한 조각 희미하게 남아있다. 이거 참 난처한 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 역장은 김씨를 깨우러 가기 전에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소외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나타나는 거지.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련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갈등은 내적 갈등이야. 자, 문제 풀어주십시오. 두 번 수학 더하면 이제 끝나겠다. 그리고 이제 문법 들어간다. 그러니까 2주 정도 시간이 있어. 문법 문제 풀 수 있는. 자, 보자. 4편요. 1번에 2, 2번에 3, 3번에 4. 다 맞았니? 자, 좋았어. 그 다음에 9. 9는 한계령이다. 자, 203쪽의 문제 4번 한번 보자. 한계령에서 나는 현재에 의해 자신의 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때문에 과거를 상실하게, 이거 무슨 소리냐면 이거지. 네가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른이 된 그런 애를 봐. 그러면 옛날에 그 순수했던 과거가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다 깡그리 망가지거든. 예를 들어서 첫사랑이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아주 그냥 밝게 웃고 헤헤거리고 아주 예쁘고 몸매도 너무 예쁘고 그런 애가 있었어. 그런데 한 40대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고 너 하고 만난 거야. 근데 툭툭한 아줌마가 돼 있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알고 있던 걔라는 이미지가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로 변해 있는 거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싹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두려워해. 과거에
자기 옆집에 있었던 친구를 만나기를. 왜냐? 지금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로 돼 있거든. 나에게 과거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지탱하게 해주는 정신적인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추억으로 남겨둔 과거는 나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한계령 보자. 이 작품은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한 작품으로 작가가 1900년대 부천 원미동에 살면서 만난 사람들을 서술자와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나는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25년 만에 연락해서 자신을 찾아오라는 친구 은자의 요청에 쉽게 응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결국 은자가 일하는 세부천 클럽을, 이 나이트클럽이야. 세부천 클럽을 찾아가고 거기서 여가수가 부르는 이 여가수가 바로 그 자기 그 친구야, 은자. 한계령을 듣는다. 이 노래를 들으며 나는 큰오빠와 동시에 살았던 소시민의 고달팠던 삶에 대해 연민과 위로를 보내고 있다. 주제, 소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위로, 간직하고 싶은 추억의 소중함. 그러니까 이 글 전체 내용에서는 위쪽이 주제인데 이 부분은 밑에 게 주제야. 전체 줄거리. 소설가인 나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같이 자란 은자의 갑작스러운 전화를 25년 만에 받고 고향 생각을 하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은자는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으니 자신을 찾아오라고 나에게 요청을 한다. 찾아오라고 요청을 한다. 내가 약속은 했지만 찾아가지 않자 은자는 재촉 전화를 한다. 이 와중에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고생을 했던 큰오빠를 추억한다. 근데 정말 죽어라 해서 자기들까지 전부 다 대학을 보냈어. 그리고 나서는 큰 병에 걸려버리네, 큰오빠가. 그러니까 큰오빠는 삶의 의미가 사라진 거지. 그리고 큰오빠가 끝내 고향집을 팔기로 하고 종일 술을 먹었다는 소식도 듣는다. 나는 결국 은자를 찾아 세부천 클럽에 간다. 그곳에서 한계령을 듣고 큰오빠가 살아온 삶의 무게가 떠오르며 눈물을 흘린다. 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은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집으로 돌아온다. 은자는 전화로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나를 질타하며 새로 개업한 좋은 나라라는 카페에 한번 찾아오라고 얘기를 한다. 재밌는 얘기 한번 해줄게. 이 한계령이라는 게 원래 노래 제목이야. 노래 제목에서 따온 거거든. 이거 누가 노래 불렀냐면 양희은이 불러. 양희은이 부르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노래의 내용이 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게 웃긴다. 아, 웃긴 게 아니라 슬퍼. 한계령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이름 없는 가수였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야.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산에 올라가. 산에 더 올라가. 근데 바람이 너무 센 거야.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바람이 세가지고 막 뒤로 밀리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와. 그래서 내려와서 쓴 게 한계령이야.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고 지친 내 어깨를 밀치네. 이런 노래 가사가 나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삶의 끝자락까지 간 사람한테 산은 더 살아. 그렇게 살지 마. 바로 누구야? 오빠야. 오빠는 정말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죽어라 이 동생들을 키워.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졌어. 다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다 먹고 살고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살만하니까 네가 그 오빠라고 생각을 해봐. 덜컥 암에 걸렸어. 이제 얼마 못 살아. 그럼 어떤 느낌일까? 정말 죽어라 해서 이제 좀 낫겠구나 싶은데 덜컥 죽으라고 돼버린 거야. 이거 맨날 술만 먹어. 그런 내용이야. 자, 보자. 물론 가겠노라고, 어제는 정말 짬이 나지 않았노라고. 이게 누구냐면 내가 은자한테 내가 찾아갈게. 근데 왜 못 찾아가느냐?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망가질까봐 두려운 거야. 왜냐?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도 그 고향에 대한 추억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0년 전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어떤 애가 있었다고 치자. 30년 전이면 여기 전부 논밭이야. 개울 뛰어다니고 허허벌판 논밭. 너도 기억날걸? 저기 현대백화점 뒤쪽. 그 옛날에는 허허벌판이었어. 현대백화점도 없었고 원마운트도 없었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아파트도 없었고 그 뒤에 이마트 트레저스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벌판이었잖아. 근데 지금 모르지 뭐. 그치? 근데 여기도 3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30년 만에 고향에 딱 왔어. 완전히 바뀌었지. 어디야? 이렇게 얘는 고향에 갈 때마다 고향이 점점 사라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 기억 속에 있는 기억은 누구만 있냐면 은자가 마지막 기억이야. 근데 이 은자가 띵 나타나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건물들이 신식화되면서 내 추억이 사라지듯 은자가 25년 후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내 어린 시절의 그 코찔찔을 흘리던 은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선뜻 못 가고 있는 거야. 자신있게 입막음을 하지도 못한 채. 왜? 우물쭈물하니까. 왜? 가면은 내 추억이 사라질까봐 나는 어영부영 전화를 끊었다. 처음 그 애 은자야. 부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 또한 과거의 상의 매개체야. 혹시 은자라고 철길 옆에 살던 하면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무작정한 반가움은 웬일인지 그 이후 알 수 없는 망설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왜? 처음엔 반가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년의 기억을 잃을까 두려워서 망설이는 거지. 은자는 내 추억의 가운데에 서 있는 표지판이었다. 다시 말해서 고향을 생각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애가 은자였기 때문이야. 은자를 기준으로 해서 25년 전에 한 해를 소설로 묶은 뒤에는 더욱 그러했다. 얘가 은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설까지 썼대. 그러니까 더 그런 거지. 기록한 것만 추억하겠다고 작정한 바도 없지만 나의 기억은 언제나 소설 속 공간에서만 맴을 돌았다. 1년에 한 번 아버지 추도식, 아버지가 돌아가셨나봐.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갈 때마다 표지판이 아니면 언뜻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는 고향의 모습. 그러니까 추억 속의 고향과는 많이 달라진 거야. 상전벽해라 그러지, 한자성어. 그 다음에 고향이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고향이 아니야.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내게는 낯설기만 했다. 괄호열어져 있지. 이때는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여관이나 상가 사이에 홀로 박혀있는 친정집. 그러니까 이 친정집만 고향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예전의 모습을 거의 다 잃고 있었다. 옛집을 부수고 새롭게 얇으로 개축한 친정집 역시 여관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진작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집 앞을 흐르던 하천이 복개되면서 동네는 급격히 시가지로 편입되기 시작을 했다. 그나마 철길이 뜯기면서는 완벽하게 옛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작은 음악회를 열곤 하던 버드나무도 베어진 지 오래였고 찐빵가게, 이게 옛날에 은자네 집이야. 야 근데 잠깐 질문 있어. 혹시 이거 학교에서 했니? 예. 아니 너무 안 틀리고 맞길래. 찐빵가게가 있던 자리로는 차들이 싱싱 달리곤 했다. 아무래도 주택가 자리는 아니었다. 예전에는 비록 정다운 이웃으로 둘러싸인 채 오손도손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뀐 고향, 전주의 모습들이지. 여기가 이제 전주야. 은성장여관, 미림여관, 기부장, 호텔 등이 이웃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변해버린 고향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전부 환경도 안 좋아. 게다가 한참 크는 아이들이 있었다.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아. 왜? 주위에 순 여관만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제 아버지에게 이사를 하자고 졸랐었다. 하지만 큰오빠는 좀채 집을 팔 생각을 굳히지 못했다. 왜? 자기의 어린 추억. 이 집에 모든 어린 추억이 남아있으니까. 집을 팔라는 성화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는 오히려 집수리에 돈을 들이곤 했다. 그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큰오빠였다. 1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 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된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다. 왜? 누구도 기억 속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왜? 고향은 다 변해버렸으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짠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다. 그러니까 내가 은자를 못 만나러 가는 거야.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재는 언제나 같은 모양이었다. 왜? 상상 속의 은자니까, 내 기억 속의 은자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만 존재하는 거지.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했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내가 새 부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자, 이거는 내가 은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지. 완전히 내 추억이 사라질까봐.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해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떼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씨의 억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겨드랑이 사이로 내보이던 낡은 내복에 계지바위로 북박이 되어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은자의 모습이야. 이게 고향의 모습이고, 30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이 은자겠지. 그 애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변해버린 은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고향의 기억을 잃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건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또 만나고 싶기도 할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런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진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은자는 가시도 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왜? 은자가 나한테 전화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못됐다. 뭐 이러겠지. 내가 결국 토요일에 은자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일요일은 언제나 그랬다. 약속을 못 지킨 원고가 있더라도 일요일까지 전화를 걸어 독촉해올 편집자는 없었다. 전화벨이 울린다면 그것은 분명 은자라고 나는 생각했다. 오후가 되어서 읽고 전화벨이 울렸다.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쉰 목소리, 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니까. 대신에 귀에 익은 동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동생이래. 고향으로 돌려오는 살부치의 음성은 모든 불길한 예감을 젖히고 우선 반가웠다. 그렇지. 고향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가 훨씬 많지. 여동생이 전하는 소식은 역시 큰오빠에 관한 우울한 사파들 뿐이었다. 마침내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큰오빠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집을 팔아버린 거지. 한 달 남은 아버지 추도 예배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올리기로 했다는 이야기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어제였는데 큰오빠는 종일토록 홀로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그렇지. 집을 파는 것은 큰오빠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일이야.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환경이 나쁘니까. 집을 팔길 원했지만 집을 팔기 원했으나 지금은 큰오빠의 마음이 정처 없을 때라서 큰오빠가 집을 팔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 식구들 모두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동생은 말했다. 집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훨씬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큰오빠에게 있어. 다시 말해 큰오빠는 돈이 많아. 사업에 성공을 했으니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큰오빠는 어제 종일토록 홀로 술을 마셨다고 했다. 나도 그리고 동생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렇게 돼서 밑에 보니까 집을 판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야.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거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갈등 구조, 내적 갈등 구조가 되는 거지. 자, 문제 풀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하나 더 하고 끝내자. 만약에 안 됐으면 한 8개까지도 나갈 수 있겠다. 근데 힘들진 않니? 3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지금 정확한 측정은 안 되지. 왜냐면 네가 중간에 잤잖아. 한 20분 그 정도 잤어. 근데 내가 쉬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주잖아. 한 번 쉴 거거든. 1시간 반 정도.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야 대신. 그리고 대신 너 그거 다시 해야 돼. 독서. 그치? 그러면 뒤에 붙이는 건 어때? 이거 뒤에 1시간 정도 올 때마다. 네? 그러니까 독서 내가 너한테 부교재로 나눠준 거 있잖아. 그 비문학 그거요? 그거. 그거를 뭐-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확실하게 성적이 오르려면 독서가 잡혀야 돼. 지금 네가 유일하게 점수 나간 게 독서야. 고전소설. 고전소설이 있었니? 네. 그래? 근데 지금 내가 아까 봤을 때 성적이 나머지는 다 좋았거든. 근데 지금 독서에서 한 26점이니까 7점 정도 나갔잖아. 그치? 5점 나가. 5점 나갔나? 5점 나갔구나. 31점이구나. 5점 나갔네. 고전소설 2점 나갔고.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잡으면,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마지막 고리는 독서야. 독서. 그러니까 독서는 내가 좀 더, 아니면 네가 다른 학원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가 좀 내가 덜 피곤해. 네가 덜 피곤한 날 있잖아. 집에 가다가 들려가지고 1시간 정도만 나랑 보충하고, 선생님 나 요거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요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봐주고 네가 제일 편한 날 그렇게 하고 가도 되잖아. 오늘같이 이렇게 수업 연장으로 3시간 하지 않아도. 근데 사실 이거 뭐 3시간 하는 게 네가 힘드냐? 너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가로 떠드는 거 3시간 동안 주가로 떠드는 건 난데. 그렇잖아. 힘들면 내가 힘들지. 넌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 건데. 쉼 없이. 그 지금 속도는 굉장히 빨라. 이렇게 하니까 네가 안 적어도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일주일에 8개씩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세 번째 수업 때에는 아마 들어갈 거야. 문법. 근데 지금 26일 날 26일 날 시험 볼 거야. 26일 날 시험 보고 풀이 조금 하고, 그 다음에 2일 날 나머지 풀이 하고, 그 다음에 7일 날 너희 시험 봐. 학교에서 6월 전국 모의고사. 알지? 6월 전국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반환점 넘어갔다는 것도 알지? 그치? 이제 180일의 기가 안 남았다. 180일 정도. 얼마 안 남았어. 199일. 아, 그러냐? 그래, 알았다. 대신 다행스러운 게 네가 이제 3등급 나오고 2등급까지도 이제 찍어준다는 거. 그게 전국 모의고사도 아니고 수능 성적이. 그게 이제 좀 다행스러워. 전국 모의고사하고 수능은 또 다르거든. 왜냐면 수능은 재수행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험이잖아. 근데 네가 수능에서 2등급을 찍어줬다는 건 굉장히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시험 볼 거는 그렇게 이제 6월이나 9월 재수행 들어간 시험을 볼 거야. 좀 이제 어려운 것들 점수가 좀 낮은. 근데 지금 요번 올해는 너무 지금 시험 문제가 국어가 어려워서 90점 넘은 게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 3월달 4월달 내리 80점대였던 적이 없었어.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데. 맞아. 그것도 맞아. 근데 전국이 동일하게 그럴 필요는 없거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국에 4%만 1등급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요고가 전체가 애들이 쓰레기라도 상관없어. 전국에 4%만 작년하고 비슷하면 작년하고 성적이 비슷할 거 아니야. 근데 전국적으로 60만 명이 동시에 다 떨어지지 않을 40만 명이 동시에 다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거의 그렇대요. 지구과학 쌤이 그러시는데 지구가 이번에 역대급을 쉽게 나왔대요. 근데 1등 컷이 42점이에요. 그러니까 쌤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올해 애들이 다 공부를 안 한대요 그냥. 그건 나중에 쌤이 이제 저기 뭐 강남부터 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쌤 수업하시는데 이렇게 쑥 둘러보면은 그냥 여기고 저기고 어디고 그냥 애들이 다 공부를 안 한대요 올해 애들. 근데 뭐 고2는 하는 거 아니야? 고2도 마찬가지야. 고2 너희 1년 후배 애들 저희 밑에 애들은 더 하는 것 같은데요? 3명 정도 있거든. 주였고 이과, 문과 골고루 있는데 하나는 정규 7등이래. 어? 정말? 네가? 국어가 3등급이 나와. 야, 국어 3등급이 어떻게 정규 7등을 하냐? 공부를 정말 더럽게 하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1을 찍어.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해서 1111 찍는데 1, 2인 애들이 6명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소린지 알겠지? 11111 3이잖아. 그러니까 11111 1, 11111 2 또는 11111 3인데 걔보다 앞선 그런 애가 6명밖에 없다는 얘기야. 에이, 그건 좀 그렇지. 그래도 전교권인데 그것도 이과가 문과도 아니고. 이과 정규직 때문에 과정만 했네요? 과중반이야. 근데도 그래. 그래서 애들이 올해도 너는 너밖에 못 보잖아. 나는 이제 2, 3학년이 다 보이니까 고1은 더해. 가자고가 그런지 아니면 걔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도 고1, 고2가 정말 개판 중에 제일 개판이에요. 너무 궁금하네. 정말로 야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야.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어떨지 되게 궁금해. 조만간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목동으로 가든지 대치로 가든지 솔직히 가보고 싶으면 대치동이야. 도대체 어떤지. 도대체 얼마나 애들이 열정이 애들이 난 어제 너무 놀랬어. 뭘 놀랬냐면 새벽 2시에 여기 미친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새벽 2시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시길래 선생님 공부하다 가시나 보다 그렇게 알았거든. 수업했다는 거야. 시험도 다 끝났는데. 이게 뭐냐면 독서 토론 학원이거든. 근데 무슨 대회가 있대. 독서 토론 대회가 있어서 했는데 야 생각을 해봐. 그렇다 해도 새벽 2시까지 중3 애들이 고3 애들도 야 새벽 2시까지 하면 못해 힘들어서 못해 이러는 판인데 중3 애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학원 애가 안 하는구나. 우리 학원 애가 그치? 괜찮아? 종로 갔다고? 그래 재밌게 놀다 와. 고3인데 놀아야지. 괜찮아. 에이씨!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래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그럼 내 가지고 8시에 어떻게 수업을 해요? 아이씨. 그거 생각하면 안다. 8시에? 어떻게 수업을 해? 8시에. 말도 안 돼. 8시. 다 했어요. 자, 1번에 2, 2번에 3, 3번에 4, 1번에 2, 2번에 3번에 4. 아니야. 잘못 얘기했다. 1번에 5, 2번에 4, 3번에 5, 4번에 3. 잘못 말했어. 다 맞았어? 마지막 거 들어가 보자. 자, 요거는 마당 깊은 집이야. 마당 깊은 집. 자, 여기도 문제 잠깐 보자. 이건 뭐. 자, 요거 3번만 잠깐 보자. 가장의 부재. 가장은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의 부재는 마당 깊은 집의 중요 모티브로 작용한다.
6.25 전쟁으로, 아하, 6.25 전쟁 시대적 배경이 나왔네. 6.25 전쟁으로 가장이 사라진 길라미의 가족은 어머니와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따뜻한 모성을 표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대리자가 된다. 엄마는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강하고 억센 존재의 모습을 띠게 된다. 한편 어머니의 모성을 원했던 기대와는 달리 나는 아버지의 역할로 성장하기를 강요받으며 아이일 수 없는 아이가 아니어야 돼. 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니까 아이일 수 없는 아이로 성장해 간다. 이 작품은 두 인물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6.25 전쟁으로 인해 가장이 부재하게 된 가족에게서 나타났던 가족관계의 양상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옆에 해제 잠깐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로 6.25 전쟁 직후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마당 깊은 집은 주인 집을 포함해서 6.25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온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당시 우리 사회를 축소해 놓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작품은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린 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그림으로써 6.25 전쟁 직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또한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함께 어른된 나의 시점이 교차함으로써 성장 소설적인 성격도 드러내고 있다. 주제 6.25 전쟁 이후에 서민들의 힘겨웠던 삶의 모습이 보인다. 전체 줄거리. 나는 시골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중노미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환 정도로 생각하면 돼. 조수. 중노미로 살면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 대구 장관동의 마당 깊은 집에서 새들어 살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이 집에는 나의 가족 외에 6.25 전쟁으로 피난 온 두 가족과 상위 구인 가족 새들어 살고 있다.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엄하게 기르는 한편 중학교 입학을 미뤄진 나에게 식민팔이를 시킨다. 늦가을 주인집은 새를 든 가족들 중에 한 가족을 내보내기로 하는데 나의 가족이 제비뽑기에서 뽑힌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한겨울에 이사가기가 어려운 어머니는 새로 들어오기로 한 정 이사와의 계약으로 마당 깊은 집에서 계속 살게 된다. 3월 말에 집 주인은 새를 주었던 곳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하여 새 들어 살던 가족들은 모두 흩어지게 된다 라고 했어. 머리 숙이고 있던 나는 눈을 조금 치켰던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술눈 속에 눈물이 개어 있었다. 아직 40살도 안 된 나이에 어머니는 노인 티를 내고 있었다. 왜? 전쟁으로 인한 고생 때문에. 사실 어머니는 전쟁이 나고 소노의 사이 나이를 곱절로 먹은 듯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살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에 물코를 풀곤 말을 이어갔다. 길람이, 니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착착한 세월이 남았잖나.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악심 물고 이거는 독한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하는 기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처지에서 네 장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 바 실력이 남보다 월등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평양댁 정민이 학생, 이게 이제 어머니가 생각하는 본받을 대상 1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의사가 되어 대구에서 병원을 차리는 사람이야. 아버지 없이 저거 엄마가 군복장수에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노. 위체 학생 둘 가르쳐서 번 돈을 가용, 집 안에 쓰는 돈에 보태고 12시 넘게까지 호롱불 켜놓고 자기 공부를 안 하나. 그러니 반장하고 늘 1등이라 안 하나. 걔는 반드시 판검사나 대학 교수가 될 기다. 또 한 가지, 네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넘고 이기는 길은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이 쌓는 기다. 재주 없고 공부하기 싫으면 부지런히라도 해야지. 준호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하는 본받을 대상 2, 장애가 있는 몸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한 팔이 없어도 묵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아. 호팔이 없는데. 남자는 그렇게 밥숟가락 놓자마자 밥상을 걸쳐놓고 나가서 도라리 요령 소리가 나도록 뛰댕겨야 세 식구 먹이 살린다. 그라이, 내 하는 말인데 니도 이렇게 긴 해를 집에 남아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그래서 내가 국리를 짜낸 끝에 그 돈을 니한테 주는 기다. 왜? 신문팔이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세상을 몸으로 직접 경험해보라는 거야.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라는 거야. 이 돈으로 뭘 우째 하라고 해?
나는 어린 줄 알아요. 손에 쥔 돈을 내려다보았다. 길라마 그 80판으로 신문을 가져서 팔아봐라. 신문 팔아 돈을 얼만큼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힘으로 돈벌이를 해보면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을 기다. 이 세상에 쓴맛을 알락하며 그런 경험이 좋은 약이 될 테니까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속담도 있느니라.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옹이 박힌 말이었다. 이게 신문을 팔아보라는 제안이야. 내가 가장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어머니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그 말씀은 입학 시기가 지난 뒤에 나를 댁으로 불러올렸을 때 이미 예정해둔 계산이 분명했다. 시골서 내놓은 망나니로 지내며 초등학교나 막 근근히 마치고 올라왔지만 한 해 동안 도시 물정이나 익히게 하며 제가 벌어 제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길을 뚫어보자. 위에 보니까 어른이 된 후에 나의 시각에서 판단한 어머니의 의도야. 그 당시엔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거지.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해두었고 내가 대구시로 나온 지 열흘쯤 지나자 드디어 실행의 용단을 내렸음에 틀림이 없었다. 나는 돈 80판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든. 그 돈으로 차비해서 다시 진영으로, 얘가 원래 있던 곳이 어디야? 진영이네. 진영에서 대구로 올라온 거네. 진영으로 내려가 술집, 중놈이 밑에 보니까 음식점, 여관 따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남자를 중놈이라고 부른대. 중놈이가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굉장히 엄한 거지. 어머니의 아기참 마지막 말을 떠올리자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가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을 굶기고 어쩌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내쫓을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었다. 왜?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따뜻한 모성을 표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대리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강한 여자야. 누구야는 좋겠다. 어머니하고 길주인 사이에서 누워 자니까 나는 진영에서 늦게 왔다고 제일로 추운 바람벽, 이제 벽이야, 벽 앞에서 재롱있게 손해만 본다. 내가 궁시렁거렸다. 나는 니는 이 집안 장자 아이가 니가 참아야지. 어머니가 나에게 가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야. 내가 장자니까. 가장 안쪽에 누운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그렇지에 나는 마늘꼬리를 감추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힘든 일은 내게 시키고 그 이유는 이 집안 떠맡을 장자라는 데에 있었다. 나는 장가를 간 뒤에도 때때로 다리 밑에서 주운 자식이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여자로부터 나를 낳아 집에서 데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왜? 엄마가 나를 워낙 못살게 구니까. 매질만 해도 어머니는 내게만은 유독 흑악을 떨었고 어렵고 힘든 일은 남겨두었다가 내게 맡겼다. 나 혼자 진양에 떨어뜨린 것도 당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럴 것이다. 대구로 올라왔지만 학교에도 보내주지 않고 신문팔이를 시킨 일도 따지고 보면 서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난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게 주소온 자식 같아. 중략 구문의 줄거리. 주인집은 아래채와 바깥채에 세를 주고 있는데 아래채에 살던 나의 가족은 방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갑자기 방을 비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는 바깥채로 들어오기로 한 정기사에게 새 들어오는 것을 봄 때까지만 미루고 나의 가족이 바깥채에 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어머니는 정기사에게 다달이 돈을 주기로 하고 봄 때까지 바깥채에서 살기로 한다. 길라마, 네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소름을 당했겠나. 여자 혼자 바느질에 묵고 산다고 정기사가 사람 깔보는 거 봐라. 100한만 깎아달라 해도 택도 없다 않카나. 남편이 없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피해를 느끼는 어머니지.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주일 안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땅땅 큰 소리를 치니 내가 그 남정네를 왜 상대하겠노. 심지뽑기 제비뽑기만 해도 그렇지.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이 엉덩이에 이사갈 처지가 못되이 심지뽑기를 안 하겠다고 내가 울며 말했는데 밑에 보니까 겨울철 이사 서민들의 애환이 드러나는 거지. 주인집 안들 여자는 나무 딜라 놀락 할 때 말은 땀뿍 잊어붙는지 들은 척도 않더라. 아니나 다를까 반대한 내가 제일 마지막 남은 쪽지를 쥐고 말았지. 길라마 길은 오직 하나되이 네가 크야 한다.
절대 왕대같이 얼른 커서 튼튼한 사내 구실을 해야 한다. 그래야 혼자 살아온 이 애미 과부 서름을 풀 수가 있다. 어머니 말씀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왜? 자신의 어머니를 마음에 친 한을 풀어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야.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못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죽지. 내가 이 다음에 어른된다고 모든 경쟁 상대로부터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다. 나는 신문팔이와 신문 배달을 통해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눈치로 터득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만큼 이기적이며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 일찍 알아버린 셈이었다. 어머니 말처럼 장차 내가 집안 의지 기둥이 되려면 남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데 그러다면 정직과 성실만으로는 어렵고 실력, 체력, 노력, 거기에 탐욕, 교활, 언변 따위까지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도무지 어머니의 그 맺힌 한을 풀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여기 나오지. 내가 여자로 변할 수 없다면 어서 세월이 흘러 머리 하얗게 된 노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 아침 어머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였다.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와 공유하는 가족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의 심리야. 그러니까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뭐 아버지가 빨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면 되는 거지. 또는 내가, 그렇지, 내가 늙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난 계속해서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늙는다는 거는 뒤로서 얘기하면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갈등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구조가 되는 거지. 자,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자. 너 그때 보충한 거하고 이것만 합쳐도 벌써 10개가 넘는데 얘는 언제 보충하냐. 쌤이 길남이는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지나면 몇 했다 그랬으니까 13살? 맞나? 8, 9, 10, 11, 12, 13 14? 14살, 15살 그 정도 되겠다. 넌 앞쪽에 무슨 수업이 있니? 아침에 근데 왜 이렇게 피곤했어? 모르겠어요. 그냥 피곤했어요. 분 안 좋아? 체력 만들어 놔야지. 아니, 1번에 5, 2번에 3, 3번에 4. 다 맞았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